일본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시작한 라피더스 프로젝트. 전문가들은 실패 확률 99%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전을 재가동하고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붓는 이유는 단 하나,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식민지가 되느니 차라리 파산을 각오하겠다는 절박함 때문이죠. 웃긴 건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일본을 보면서 정작 우리는 반도체 1위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뒤에선 중국이 200조 원을 쏟아부으며 무섭게 추격 중이고 앞에선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우리를 압박하는데 말이죠. 지금부터 일본 반도체가 몰락한 진짜 이유와 그들이 왜 이 미친 도박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 신호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간을 1980년대로 되돌려 볼까요? 그때는 전 세계가 일본 전자제품에 열광했던 시대였습니다. 소니 워크맨을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게 전 세계 젊은이들의 로망이었고, 닌텐도 게임기는 모든 가정의 거실을 점령했죠. 특히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매출출 상위 10개의 기업 중 무려 6개가 NEC, 도시바, 히타치 같은 일본 기업이었거든요. 시장 점유율은 50%를 훌쩍 넘었고, 반도체의 원조라던 미국 인텔조차 메모리 사업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미국이 두려워했던 유일한 반도체 제국, 그게 바로 일본이었죠. 그들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25년 보증이라는 미친 품질이었습니다. 한 번 만들면 25년 동안 절대 고장나지 않는 다이아몬드 같은 칩을 만들어냈거든요. 당시 일본의 주력 시장은 은행이나 군대에서 사용하는 거대한 메인프레임 컴퓨터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한 번 고장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니까 비싸더라도 무조건 튼튼한 게 최고였죠. 일본 기술자들은 모노주쿨이라는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불량률로에 도전했고 완벽한 예술품 같은 반도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가 박수를 보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을 세계 1위로 만든 바로 그 완벽주의가 결국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PC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겁니다. 여러분은 집에 있는 컴퓨터를 25년 동안 사용하시나요? 당연히 아니죠. 길어야 3년에서 5년 쓰다가 더 좋은 신제품이 나오면 바꾸잖아요. 1990년대 소비자들은 25년간은 비싼 부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3년만 버티면 되니까 싸고 성능 좋은 제품을 찾았죠. 여기서 일본의 고질병인 장인 정신의 함정이 터져 나옵니다. 시장은 싼 유리컵을 달라고 난리인데 일본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기술자가 싸구려를 만드냐며 자존심을 세우고 고집스럽게 다이아몬드만 깎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의 반도체 전문가 유노가미 다카시 소장은 이렇게 일갈했죠. 일본은 기술에서 이기고 경영에서 졌다고 정신 승리하지만 틀렸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물건을 못 만들었으니 기술에서도 진 겁니다. 과잉 품질과 고비용 구조, 이건 장인 정신이 아니라 기술의 병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스스로 만든 고비용의 감옥에 갇혀있을 때 바다 건너 굶주린 호랑이 한 마리가 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삼성전자였죠. 1983년 2월 8일 삼성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이 도쿄 선언을 발표합니다. 우리 삼성은 자원이 없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다. 당시 삼성의 주력 상품이 설탕, 조미료, 아니 고작 흑백 TV 조립 수준이었거든요. 그런 회사가 세계 최첨단 기술인 반도체를 하겠다니 전 세계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하면 강아지가 미적분을 풀 거라는 조롱까지 나왔죠. 특히 일본 최고의 싱크탱크 미쓰비시 연구소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까지 내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의 집념과 속도를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삼성은 일본이 6년 걸린 기술을 단 1년 만에 따라잡으며 미친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은 전설적인 전략, 바로 치킨 게임을 시작했죠. 이건 경영학 교과서를 정반대로 거스르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보통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몸을 사리잖아요. 일본 기업들도 매뉴얼대로 공장 가동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공장을 미친 듯이 늘렸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빚을 내서라도 최신 설비를 깔았습니다. 남들이 비 온다고 우산 접을 때 빗속으로 뛰어들어 댐을 건설한 셈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반도체 호황기가 다시 찾아왔을 때 승부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최신 설비를 갖춘 삼성은 압도적인 물량을 싼 값에 쏟아냈고 투자를 멈췄던 일본 기업들은 구형 장비로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었죠.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지옥이 펼쳐진 겁니다. 결국 일본 기업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NEC는 항복했고 히타치는 무릎 꿇었으며 도시바는 떨어져 나갔죠. 일본 정부가 한국을 막겠다고 남은 기업들을 억지로 합쳐 만든 최후의 연합군 엘피다 메모리, 그게 일본 반도체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2월 그 엘피다마저 결국 파산을 선언하고 맙니다. 한때 세계 시장의 50%를 호령하던 거대 제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한국의 두 호랑이 앞에 처참하게 무너진 거죠. 그런데 일본 반도체가 망한 게 단순히 삼성의 공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어둡고 추악한 원인은 그들 내부에 있었거든요. 바로 썩어빠진 기업 문화였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일본의 자존심 도시바의 비극이죠. 도시바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술의 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인을 무너뜨린 건 기술 부족이 아니라 회계 부정과 꼰대 같은 상명하복 문화였죠. 일본엔 망할 수 없는 3대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도시바, 미쓰비치, 히타치. 국가기관 산업을 쥐고 있고 정치권과 끈끈하니까요. 바로 이런 믿음이 기업을 오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시바 경영진은 실적 압박이 오자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렸어요. PC 사업에서 184억엔 적자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흑자로 만들어. 이건 챌린지다. 말이 좋아 챌린지지. 실상은 장부 조작하라는 소리였습니다. 일본 특유의 수직적인 문화에서 부하 직원이 어디 감이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결국 다음 분기 이익을 미리 당겨잡고 비용은 다음 회계로 넘기는 식으로 숫자를 조작했죠.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터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도시바는 알짜 사업을 다 팔아치우고 백색 가전은 중국에 넘기고 그래도 빚을 못 갚아서 결국 회사의 심장인 반도체 사업부, 지금의 키옥시아죠. 그것마저 외국 자본과 SK 하이닉스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매각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일본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정직과 신용이 알고 보니 조직 논리 앞에선 휴지 조각이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었죠. 자, 이제 다시 2025년 현재로 돌아옵니다. 과거의 영광은 한국에게 다 뺏기고 내부는 썩어 문드러진 일본? 이들이 국가적 운명을 걸고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가 바로 홋카이도 치토세시에 짓고 있는 라피더스입니다. 신어로 빠르다는 뜻이라네요. 그동안 느려서 망했다는 한이 얼마나 깊었으면 회사 이름까지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 회사의 정체가 정말 대단합니다. 일본 정부가 판을 깔고 도요타, 소니, 키옥시아, NTT, 소프트뱅크 등 일본을 대표하는 8개의 대기업이 합작해 만든 일본 반도체 드림팀이에요. 이른바 어벤져스를 결성한 거죠. 그런데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이 계획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상식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현재 일본의 반도체 양산 능력은 40나노 수준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15년 전 기술이에요. 최신 스마트폰이 아니라 옛날 세탁기에나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 수준이죠. 근데 라피더스는 중간 단계인 20나노, 10나노, 5나노를 다 건너뛰고 2027년에 단숨에 2나노 칩을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냐면요. 지금까지 나무로 프로펠러 경비행기나 겨우 조립하던 동네 공업사가 갑자기 내년부터 최첨단 5세대 전투기를 대량 생산해서 미국을 이기겠다고 큰 소리 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걸음마 놓아도 못 되는 아기가 우사인 볼트랑 백달리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중간 과정 없이 점프를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들의 허풍을 마냥 비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보여주는 광기에 가까운 집념 때문이에요. 반도체 공장은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라피더스가 들어서는 홋카이도는 전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 공장을 돌리겠다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공포 속에 멈춰 세웠던 도마리 원자력 발전소 3호기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위험하다며 벌벌 떨던 일본이 자기들이 한 말을 뒤집어 가면서까지 원전 스위치를 다시 켜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공포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영원히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는 트라우마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일본 언론은 일본 반도체의 부활이니 뭐니 하면서 연일 장밋빛 미래를 쏟아내고 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와 팩트를 뜯어보면 현실은 냉혹하다 못해 처참합니다. 라피더스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9%인 이유를 조목조목 따져볼게요. 먼저 체급이 다른 자본력입니다. 반도체는 돈을 쏟아붓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대표적인 머니게임이잖아요. 삼성전자는 매년 시설 투자에만 약 50조 원 안팎을 씁니다. 반면 라피더스가 일본 정부 지원을 받아 2031년까지 무려 5년 넘게 투입하겠다는 총 금액이 약 5조 엔, 우리 돈 40조 원 수준이에요. 라피더스가 5년 넘게 영혼 끌어모은 돈이 삼성이 단 1년 동안 쓰는 돈보다 적다는 겁니다. 애초에 체급이 다른 싸움이에요. 그 다음으로 기업들의 싸늘한 반응입니다. 일명 데이트 비용이죠. 라피더스에 참여한 도요타, 소니 같은 대기업들 과연 진심일까요? 얘네들이 설립할 때 각각 고작 10억엔 약 90억 원만 투자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추가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정부 눈치 보느라 낸 데이트 비용 혹은 참가비일 뿐이라고 분석해요. 민간 기업들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이건 안 될 사업이라고 판단한 거죠. 결국 모든 돈은 일본 국민 세금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셈이죠. 또 다른 문제는 EUV 장비 운용 경험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이 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을 하려면 네덜란드 ASML사의 EUV 노광 장비가 필수거든요. 한 대에 수천 원 하는 이 장비를 다루기가 엄청 까다로워요. 삼성과 TSMC는 이미 10년 전부터 도입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공정 레시피를 완성했죠. 하지만 라피더스는 이 장비를 양산 라인에서 돌려본 경험이 전무합니다. 아무리 비싼 요리 도구를 사다 줘도 요리해본 적 없는 사람이 미슐랭 3스타 요리를 내놓을 순 없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파트너가 IBM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일본은 기술이 없어서 미국 IBM이랑 손잡았거든요. 근데 IBM은 2016년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포기한 회사예요. 연구소에서 설계는 잘하지만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본 경험은 없다는 말이죠. 즉 만들어본 적 없는 선생이 만들 줄 모르는 학생을 가르치는 기괴한 상황인 겁니다. 결정적으로 고객이 없습니다. 공장을 당장 다 지었다 칩시다. 누가 살까요? 애플,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은 납기와 품질이 생명이에요. 검증 안 된 신생 업체에 최첨단 칩을 맡길 리가 없죠. 실제로 라피더스 주주인 일본 기업 후지조차 우리는 TSMC에 맡기겠다라고 했어요. 자국 기업도 못 믿는 회사를 누가 믿겠습니까? 라피더스는 궁여지책으로 AI 스타트업들의 칩을 3개월 만에 빨리 만들어주겠다며 틈새 시장을 노리겠다는데 이건 대형 고객을 잡을 능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일본은 역시 안 되겠네, 쌤통이다 하고 웃어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정색하고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우리가 일본 이겼다고 샴페인을 터뜨리며 취해 있을 때가 절대 아닙니다. 라피더스라는 공장 자체는 실패할지 몰라도 일본이 가진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의 저력은 여전히 세계 최강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같은 소재는 일본이 꽉 쥐고 있잖아요.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때 우리가 얼마나 식은땀을 흘렸는지 기억하시죠? 라피더스는 바로 그 강력한 기초 체력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돈을 무제한으로 퍼부어서 2나노가 아니라 3나노, 5나노라도 성공시킨다면, 그리고 자기네 소재 기업들이랑 뭉쳐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든다면 이건 한국에 꽤 골아픈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뒤육이 중국계 쫓아오고 있어요. 최근 보고서를 보니까 일부 첨기술 분야에선 이미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중국은 200조 원을 쏟아부으며 반도체 굴기를 진행 중이고, 일본은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고, 대한민국은 자칫하다간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가 최고다라는 자만심에 취해 변화를 거부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졌듯이 지금의 대한민국도 반도체는 무조건 한국이지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면 10년 뒤 운뒤후 일본이랑 똑같은 꼴이 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저 멀리 홋카이도 라피더스 공장의 굉음,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일본 원전의 소리, 그것은 어쩌면 잠시 승리의 취기기에 느슨해진 우리 대한민국에게 보내는 섬뜩한 경고장일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라피더스 프로젝트는 전문가들 말처럼 실패할 확률이 9%인 무모한 도박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국가 운명을 걸고 저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가 뼈저리게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빨리빨리는 일본을 따라잡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남들이 닦아놓은 길을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은 유효 기간이 끝났어요. 이제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뚫어야 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방심하는 순간, 가장 달콤한 승리의 순간에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반도체는 이 거센 파도를 넘어 계속해서 세계 정상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게 될까요? 결국 승부는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위기를 인식하고 빠르게 혁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본의 실패에서 배우되 그들의 집념까지 무시해선 안 됩니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 패권 전쟁의 한복판에 있고, 이 전쟁에서 2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1등이 아니면 모두 패배자일 뿐이죠.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의 전철을 밟으며 몰락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